달빛 책갈피와 함께 오늘 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봐요. 세 가지 보물과 세 형제. 옛날 어느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최노인이라는 지혜롭고 어진 노인이 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최노인은 비록 평생을 흙투성이 농부로 살아오며 남긴 재산 하나 없이 가난했지만 마음씨만큼은 그 누구보다 넉넉하고 넓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의 세 아들인 첫째 태산, 둘째 태수, 셋째 태평은 모두 아버지를 닮아 심성이 곱고 착했지만 집안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 매일 뼈 빠지게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조차 벅찬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봄꽃이 막 피어나려던 무렵 평생 고된 노동으로 쇠약해진 최노인이 그만 깊은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세 아들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험한 산을 뒤지며 귀하다는 약초를 캐어 다려 바치고 지극정성으로 곁을 지키며 간호했지만 최노인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깊어만 갔습니다. 최노인 자신도 이제 이 세상과 작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지요. 숨을 헐떡이며 힘겹게 눈을 뜬 최노인은 머리맡에 둘러앉아 소리 죽여 눈물을 훔치고 있는 세 아들을 차례대로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얘들아, 이제 울음은 거두거라. 사람의 명은 하늘에 달린 것이니 너무 슬퍼할 것 없다. 내가 평생 너희들에게 물려줄 번듯한 논 한마지기, 번쩍이는 금붙이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어 그저 가슴이 미어지고 미안할 따름이구나. 최노인의 힘없는 목소리에 세 아들은 엎드려 오열하며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을 굳게 붙잡았어요. 최노인은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을 들어 아들들의 등을 토닥이며 방구석 한편에 놓인 낡고 칠이 벗겨진 나무 괴짝을 가리켰습니다. 저 괴짝 안에 너희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들어있으니 내가 눈을 감거든 열어보아라.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보잘것없는 하찮은 물건일지라도 너희들이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다해 쓴다면 세상 어떤 금은 보화보다 값진 보물이 될 것이다. 부디 형제간의 우애를 잃지 말고 꿋꿋하게 세상을 살아가거라. 최노인은 이 마지막 당부를 끝으로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세 아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끔찍한 슬픔 속에서도 이웃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를 양지 바른 산기슭에 정성껏 모셨어요. 장례를 모두 치르고 난 뒤 텅 빈 초가집에 모여 앉은 삼형제는 문득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기신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태산이 조심스럽게 방구석에 있던 먼지 쌓인 나무 괴짝을 끌어와 굳게 닫힌 뚜껑을 열었지요. 형제들은 아버지가 평생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었던 귀한 보물이라도 들어있을까 내심 기대하며 괴짝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괴짝 안에는 은하 한 입, 비단 한 조각조차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곳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은 날이 다 빠지고 붉게 녹이 쓴 낡은 도끼 한 자루, 테두리가 다 해져서 지풀이 뚝뚝 떨어지고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멍석 한 장, 그리고 이리저리 뒤틀리고 휘어져서 땔감으로나 쓸 법한 볼품없는 굽은 대나무 지팡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삼형제는 서로의 얼굴만 빤히 쳐다보며 허탈하고도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보물이 겨우 이런 쓸모없는 고물들이란 말이냐? 둘째 태수가 찢어진 멍석을 집어들며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셋째 태평 역시 굽은 지팡이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요. 하지만 첫째 태사는 녹슨 도끼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과 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단 한 번도 허튼 소리를 하시거나
자식들을 속이신 적이 없는 정직한 분이시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다 낡아빠진 물건들이지만 지혜를 발휘하면 귀한 보물이 될 것이라 하신 말씀에는 분명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태산의 굳은 목소리에 동생들도 마음을 고쳐먹고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삼형제는 각자 괴짝에 있던 물건을 하나씩 나누어 가지기로 했어요. 첫째 태산은 무거운 녹슨 도끼를 챙겼고 둘째 태수는 낡은 멍석을 둘둘 말아 등짐으로 짊어졌으며 셋째 태평은 굽은 대나무 지팡이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형님, 우리가 계속 이 좁고 가난한 산골 마을에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아버님이 말씀하신 지혜를 영영 깨우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각자 이 물건들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우리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셋째 태평의 진지한 제안에 두 형도 흔쾌히 동의하며 결의를 다졌어요. 삼형제는 오랫동안 살아온 낡은 초가집을 말끔히 정리하고 조촐한 짐을 꾸려 마을 어귀로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잠드신 산소를 향해 넙죽 큰 절을 올린 뒤 삼형제는 세 갈래로 나뉜 교차로 앞에 나란히 섰지요. 아우들아, 우리 10년 뒤 오늘 아버님 산소 앞에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꾸나. 그때까지 각자 아버님이 주신 이 물건들로 어떤 보물을 만들어냈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해보자. 첫째 태산의 든든한 말에 두 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굳게 약속하고 형님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삼형제는 각자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첫째 태산은 녹슨 도끼 한 자루를 허리춤에 차고 험준한 산맥을 굽이굽이 넘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고장으로 향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집신이 다 닳도록 며칠을 꼬박 걸어 태산이 도착한 곳은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든 아주 척박하고 넓은 평야지대의 큰 마을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곡식은 풍족하게 거두어들였지만 밥을 짓거나 한겨울에 꽁꽁 언방을 데울 뗄나무가 턱없이 부족해 늘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태산은 마을 사람들이 땔감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단번에 눈치채고는 무릎을 탁 치며 기뻐했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이 낡고 녹슨 도끼가 비로소 귀하게 쓰일 곳을 찾았구나. 태산은 당장 마을에서 가장 크고 불길이 거센 대장간을 찾아가 삭도 받지 않고 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무거운 쇠망치를 두드리고 뜨거운 쇳물을 나르며 대장장이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태산은 그 대가로 자신의 녹슨 도끼를 숯불에 벌겋게 달구어 새 것처럼 날카롭게 벼려달라고 조심스레 부탁했지요. 대장장이는 태산의 놀라운 성실함에 크게 감동하여 도끼의 붉은 녹을 말끔히 벗겨내고 아주 예리하고 튼튼하게 날을 세워주었습니다. 완전히 새 것으로 다시 태어나 시퍼렇게 날이 선 도끼를 손에 쥔 태산은 마을에서 며칠이나 걸려야 닿을 수 있는 아주 깊고 험한 산속으로 과감하게 들어갔어요. 그 산은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져 있었지만 산세가 너무나 험악하고 사나운 맹수가 많아 마을 사람들이 감히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산골에서 나고 자라 맹수의 습성이나 산길에 헌했던 태산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깊은 산속으로 성큼성큼 들어가 벼려온 도끼로 굵직한 나무들을 거침없이 베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나무를 하며 잔뼈가 굵은 태산에게 도끼질은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자신 있는 일이었지요. 태산이 양팔에 힘을 주고 도끼를 한번 힘껏 내리칠 때마다 아름드리 참나무들이 쩍쩍 소리를 내며 속절없이 쓰러졌고 불과 며칠 만에 집채만 한 땔감이 산더미처럼 높게 쌓였습니다. 태산은 튼튼한 칡넝쿨을 질기게 엮어 커다란 수레를 뚝딱 만들고는 베어낸 나무들을 가득 싣고
땀을 뻘뻘 흘리며 마을로 내려왔어요. 질 좋은 참나무 땔감이 술에 한가득 실려 마을 한가운데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마치 구경거리라도 난 듯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태사는 땔감이 절실했던 사람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욕심을 부리지 않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값의 땔감을 넉넉하게 나누어 주었어요. 불도 잘 붙고 오래 타는 질 좋은 참나무를 싼 값에 구하게 된 마을 사람들은 태산을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구대주처럼 떠받들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태산은 나무를 팔아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 조금씩 쌀과 고기를 사고 남은 돈으로는 다시 대장간에서 튼튼하고 날랜 도끼 여러 자루를 더 샀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몸은 건장하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빈둥거리며 놀던 청년들을 모아 산으로 데려가 맹수를 피하는 법과 나무 베는 기술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지요. 처음에는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하던 나무꾼 일은 어느새 수십 명의 듬직한 일꾼을 거느린 거대한 땔감 사업이 되었고 태사는 그 평야 마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땔감 상단을 이끄는 어엿하고 훌륭한 상단주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람들을 대하며 땔감을 팔다 보니 그의 상단은 날이 갈수록 눈부시게 번창했고 이웃 고을과 멀리 떨어진 큰 장터에까지 훌륭한 소문이 쫙 퍼져 물건을 대달라는 다급한 요청이 매일같이 쇄도했어요. 땔감이 부족해 추위에 떨었던 척박한 평야 마을은 태산 덕분에 겨우내 온기가 돌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으며 가난하고 희망이 없던 마을 청년들은 정당한 일자리를 얻어 풍족하고 활기찬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태사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결코 거만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도끼의 첫 마음과 가르침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 비단옷을 입고도 늘 허리춤에 그 도끼를 자랑스럽게 차고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보잘것없는 녹슨 도끼 한 자루가 척박한 마을의 오랜 땔감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여 살리는 진정한 보물로 거듭나는 놀랍고도 눈부신 순간이었습니다. 태사는 매일 밤 둥근 달이 뜬 하늘을 우러러보며 자신에게 세상을 살아갈 훌륭한 지혜의 씨앗을 물려주신 아버님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첫째 태산이 땔감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을 무렵 둘째 태수 역시 등에 둘둘 말아 짊어진 다해진 낡은 멍석 하나에 의지한 채 현과는 다른 낯선 길을 묵묵히 걷고 있었습니다. 발바닥에 커다란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수십 번 반복하며 험준한 산을 넘고 깊은 물을 건너 한참을 걷던 태수는 구름이 허리춤에 걸린 아주 높고 아득한 산맥 아래 깊숙이 자리 잡은 작은 약초 마을에 당도하게 되었지요. 그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산비탈에 매달려 자초라는 아주 진귀하고 붉은색을 띠는 약초 열매를 채집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자초 열매는 즙을 내어 다려 먹으면 아무리 깊고 무거운 병이라도 씻은 듯이 낫게 한다는 신비한 효능을 지니고 있어서 도읍에 돈 많은 부자나 귀족들이 황금을 수레째 끌고 와서라도 구하고 싶어 안달이 나는 무척이나 귀하고 비싼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이 귀한 자초 열매를 얻는 과정은 그 가치만큼이나 너무나도 고되고 혹독했습니다. 열매의 크기가 아주 작은 좁쌀만큼이나 작고 가벼운 데다가 겉면에는 독성이 강하고 바늘처럼 뾰족한 가시 껍질이 잔뜩 돋아나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험한 산을 타며 베어온 자초 무더기를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온종일 쪼그려 앉아 뾰족한 가시에 찔려가며 일일이 손으로 껍질을 까고 그 안에서 작은 열매만을 골라내야만 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온종일 손끝에서 피가 나도록 손을 놀려도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열매의 양은 겨우 한 줌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흙먼지와 불순물이 잔뜩 섞여 있어 시장에 내다 팔 때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헐값에 넘기기 일쑤였지요. 마을에 머물며 며칠 동안 사람들의 고되고 지친 노동을 잠자코 지켜보던 태수는 어느 날 밤 자신의 등에 짊어지고 온 낡은 멍석을 조심스레 바닥에 펼쳐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주신 이 멍석은 오랜 세월 외양간 바닥에 깔려 있었던 탓에 쥐가 갉아먹고 짚이 썩어 문드러져 여기저기 크고 작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테두리는 다 풀려 너덜너덜한 아주 볼품없는 상태였어요. 태수는 호롱불 아래서 멍석의 그 숭숭 뚫린 구멍들을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한참을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순간 머릿속에 번쩍하고 기막힌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가 무섭게 태수는 낫을 들고 뒷산에 올라가 두껍고 튼튼한 나무 막대기 4개를 베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 너른 마당 한가운데에 그 나무 막대기들을 단단하게 기둥으로 세웠지요. 그런 다음 자신이 가져온 낡고 구멍난 멍석의 4귀퉁이를 질긴 새끼줄로 꽁꽁 묶어 4개의 기둥 사이에 팽팽하게 잡아당겨 공중에 띄우듯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팽팽해진 멍석 바로 아래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빌린 깨끗하게 닦은 넓고 깊은 나무통을 넓게 받쳐두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약초 껍질을 까기 위해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 도대체 낯선 젊은이가 무슨 짓을 하는 것인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게 쳐다보는 가운데 태수는 가시 껍질이 잔뜩 붙은 마른 자초 무더기를 공중에 매달린 멍석 위에 한가득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양손에 두꺼운 가죽 장갑을 끼고 멍석 위에 약초들을 이리저리 굴리며 부드럽고도 힘차게 비비기 시작했어요. 태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참으로 놀랍고도 신기한 광경이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태수가 약초 무더기를 멍석 위에서 비비고 가볍게 흔들 때마다 크고 날카로운 독가시 껍질과 굵은 흙덩어리들은 멍석 위에 그대로 걸러져 남고 껍질 속에서 빠져나온 좁쌀만 한 붉고 영롱한 자초 열매들만 멍석의 해진 구멍 사이를 완벽하게 통과하여 아래에 둔 깨끗한 나무통 속으로 마치 붉은 비가 오듯 후두둑 후두둑 경쾌한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멍석에 다해진 지풀 구멍 크기가 기가 막히게도 자초 열매의 크기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아떨어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약초 채반이 된 것입니다. 온종일 허리가 끊어지도록 쪼그려 앉아 짓무른 손끝으로 껍질을 까도 한 줌 얻기 힘들었던 귀한 열매가 불과 반 식경도 지나지 않아 커다란 나무통에 소복하게 쌓이는 기적 같은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큰 충격과 벅찬 기쁨에 일제히 손에서 약초를 내려놓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큰 환호성을 질렀어요. 어떤 노인은 붉은 열매가 가득 찬 나무통을 부여안고 엉엉 소리내어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태수가 가져온 낡은 멍석 하나 덕분에 산골 약초 마을의 열매 수확량과 작업 속도는 이전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태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멍석을 이용한 탈곡 기술과 요령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은인인 태수에게 자신들이 캔 열매의 판매와 유통을 도맡아 상단을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엎드려 부탁했지요. 태수는 사람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마을 한가운데에 아주 크고 번듯한 약초 상단을 차리고 직접 말을 타고 도읍으로 내려가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큰 상인들과 떳떳하게 거래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흙먼지나 잡티가 잔뜩 묻은 볼품없는 열매가 아니라 태수의 구멍 난 멍석으로 깔끔하고 완벽하게 걸러낸 최상급의 붉은 자초 열매는 도읍의 시장에 내놓기가 무섭게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아주 비싼 가격에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굶주림과 가난의 굴레에서 허덕이던 깊은 산골 약초 마을은 태수의 따뜻한 지혜와 놀라운 발명 덕분에 하루아침에 고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활기찬 마을로 탈바꿈했어요. 태수 역시 그 거대한 약초 상단의 든든하고 신망받는 대행수로서 첫째 형 부럽지 않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제 태수는 부드러운 비단옷을 입고 수십 명의 하인을 거느린 커다란 기와집에 살게 되었지만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너덜너덜한 멍석만큼은 오칠을 여러 번 덧발라 썩지 않게 정성껏 보존한 뒤 자신의 방 가장 잘 보이는 벽면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소중하게 걸어두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당장 아궁이에 던져 태워버릴 쓰레기처럼 낡고 구멍난 멍석이었지만 그 단점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최고의 장점으로 승화시킨 아버지의 깊고 해안 있는 지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며 태수는 결코 자만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살뜰히 돌보며 상단을 훌륭하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쓸모없이 구멍 뚫린 낡은 멍석이 수많은 사람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귀한 생명을 살리는 약초를 걸러내는 든든한 생명줄이 되어 두 번째 아들의 훌륭한 보물로 눈부시게 피어난 참으로 가슴 벅차고 지혜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셋째 태평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리저리 뒤틀리고 끝이 둥글게 굽은 낡은 대나무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묵묵히 낯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집신이 다해져 발바닥에서 피가 나고 며칠을 굶주려 눈앞이 아득해질 무렵 태평의 발걸음이 마침내 멈춰 선 곳은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깎아지른 듯한 아찔한 절벽 아래에 자리 잡은 아주 작고 초라한 산골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험준한 절벽 바위 틈에서만 자라는 아주 귀한 서기버섯을 따서 내다 파는 일로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서기버섯은 끓여 먹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신비한 영약으로 도읍의 귀족들이 황금을 주고서라도 사려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지만 그것을 얻는 과정은 그야말로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까마득한 절벽 꼭대기에서 썩은 동아줄 하나에 몸을 묶고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맨손으로 바위에 붙은 버섯을 떼어내야 했기 때문이지요.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바닥으로 추락하여 목숨을 잃기 십상이었고 절벽에 매달려 손을 뻗다 보면 팔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가장 크고 좋은 버섯들은 그저 바라만 보며 침을 삼켜야 했습니다. 태평이 마을에 도착한 그날도 절벽에서 버섯을 따던 젊은 청년 하나가 밧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크게 닫혀온 마을이 짙은 슬픔과 통곡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통한 눈물을 잠자코 지켜보던 태평은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아파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방구석에 놓아둔 낡은 대나무 지팡이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땔감으로도 쓰기 힘들 만큼 이리저리 뒤틀리고 끝부분이 갈고리처럼 기이하게 굽어있는 이 볼품없는 지팡이가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을지 태평은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태평은 마을에서 가장 험하기로 소문난 절벽 아래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까마득하게 솟아오른 거대한 바위벽을 올려다보던 태평은 손에 쥔 굽은 대나무 지팡이의 생김새와 절벽의 틈새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문득 머릿속에 번쩍하고 기막힌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태평은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튼튼한 동아줄 하나와 버섯을 담을 망태기를 빌려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지요. 낯선 젊은이가 위험한 절벽에 오르려 하자 마을의 촌장과 사람들은 극구 말리며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태평은 빙그레 웃으며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태평은 동아줄을 허리에 단단히 묶고 등에는 망태기를 맨 채 아버지가 주신 굽은 대나무 지팡이를 한 손에 꽉 쥐고 가파른 절벽을 거침없이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태평의 아슬아슬한 뒷모습을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마침내 버섯이 군락을 이룬 까마득한 절벽 중턱에 다다른 태평은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지팡이를 길게 뻗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낡은 대나무 지팡이는 비록 몸통은 뒤틀렸지만 그 굽은 모양 덕분에 절벽의 좁은 바위 틈이나 튼튼한 소나무 가지에 갈고리처럼 완벽하게 척하고 걸려 아주 단단한 지지대 역할을 해주었어요. 태평이 지팡이의 굽은 끝을 바위 틈에 단단히 걸고 몸을 지탱하자 아무리 거센 산바람이 불어와도 몸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매달려 있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팡이의 길이가 꽤 길었던 덕분에 태평은 위험하게 몸을 바깥으로 쭉 빼지 않고도 지팡이의 굽은 끝부분을 이용해 멀리 떨어진 바위벽에 붙어있는 크고 질 좋은 서기버섯들을 쓱쓱 긁어내어 아주 쉽게 채취할 수 있었지요. 마치 갈고리처럼 휘어진 지팡이 끝이 버섯의 밑동을 아주 깔끔하게 떼어내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안전한 채집 도구로 변신한 것입니다. 맨손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어 그저 바라만 보아야 했던 수백 년 묵은 거대한 서기버섯들이 태평의 굽은 지팡이 끝에 걸려 망태기 안으로 수북하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발을 헛디딜 위험도 없고 동아줄에만 의지하여 허공을 버둥거릴 필요도 없이 태평은 지팡이 하나로 절벽 이곳저곳을 원숭이처럼 날쌔고 안전하게 누비며 순식간에 망태기 3개를 가득 채우는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태평이 절벽 아래로 무사히 내려와 귀한 서기버섯이 산더미처럼 쌓인 망태기를 내려놓자 그것을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땅에 엎드려 감격의 눈물을 펑펑 흘리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몇 달을 고생하고 목숨을 걸어도 따기 힘들었던 최고급 서기버섯을 단 반나절 만에 그토록 많이 그리고 아주 안전하게 채취해 온 태평의 놀라운 지혜에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휩싸였지요. 태평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굽은 지팡이를 이용해 안전하게 몸을 지탱하고 버섯을 채취하는 비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대나무 숲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 아버지가 물려주신 지팡이처럼 끝이 둥글게 굽은 튼튼한 대나무들을 골라 마을 사람 수만큼 훌륭한 채집 지팡이를 직접 만들어 나누어 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위험천만했던 산골 마을의 절벽 채집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작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져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마을의 서기버섯 수확량은 예전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태평은 촌장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여 마을 한가운데에 버섯 상단을 크게 차리고 도읍의 귀족들과 큰 약방을 상대로 당당하게 거래를 시작했어요. 흠집 하나 없이 온전하고 크기가 어른 손바닥만 한 최상급 서기버섯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자 전국의 돈 많은 상인들이 구름대처럼 태평의 상단으로 몰려들었고 버섯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끼니조차 잊기 힘들어 눈물 마를 날이 없던 험준한 산골 마을은 태평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 덕분에 하루아침에 황금이 넘쳐나는 크고 부유한 고을로 변모했고 태평 역시 수많은 사람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거대하고 훌륭한 상단의 대행수가 되어 엄청난 부를 일구게 되었지요. 태평은 좋은 비단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볼품없고 뒤틀린 굽은 대나무 지팡이를 자신의 방 한가운데에 귀하게 모셔두고 매일같이 윤이 나도록 정성껏 닦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궁이에 던져버릴 땔감에 불과했던 굽은 지팡이가 목숨을 걸어야 했던 가난한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끝없는 풍요를 가져다 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생명줄이자 보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리저리 뒤틀리고 굽어 있어 쓸모없어 보이던 지팡이의 단점을 오히려 절벽을 디디고 먼 곳의 보물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장점으로 승화시킨 아버지의 깊은 해안과 셋째 아들의 빛나는 지혜가 만들어낸 참으로 눈부시고 가슴 벅찬 이야기였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삼형제가 아버지의 산소 앞에서 눈물로 맹세를 다지며 헤어진 지 꼭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첫째 태사는 척박한 평야 마을을 따뜻하게 데워준 땔감 상단의 대행수로, 둘째 태수는 가난한 약초 마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인 자초 상단의 대행수로, 셋째 태평은 험준한 절벽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큰 불을 안겨준 서기버섯 쌍단의 대행수로 각자의 자리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어요. 조선 팔도에서 삼형제의 상단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쌓았지만 그들은 단 한순간도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르침과 형제들과의 굳은 약속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했던 10년째 되는 날의 아침 해가 밝아오자 삼형제는 각자 수백 명의 일꾼과 호위 무사를 이끌고 고향 마을 어귀로 늠름하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화려한 비단옷을 평범한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일꾼들을 산 아래 대기시킨 뒤 오직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낡은 유산들만을 각자의 품에 소중히 품은 채 홀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양지바른 산기슭에 자리 잡은 아버지의 산소 앞에는 가장 먼저 도착한 첫째 태산이 허리춤에 윤이 나는 낡은 도끼를 차고 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어서 둘째 태수가 오치를 하여 반질반질해진 구멍난 멍석을 둘둘 말아 짊어지고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고, 곧이어 셋째 태평이 끝이 굽은 대나무 지팡이를 바닥에 짚으며 환한 미소와 함께 나타났지요. 10년 만에 장성하고 의젓한 어른이 되어 다시 마주한 삼형제는 그동안의 그리움과 벅찬 감동에 말을 잇지 못하고 서로를 와락 끌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아우들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니 세상을 다 가진 것만큼이나 기쁘구나. 마청 태산의 떨리는 목소리에 두 동생도 형님의 넓은 등을 쓸어내리며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어요. 삼형제는 정성껏 준비해온 귀한 산의 진미와 맑은 술로 아버지의 산소 앞에 상다리가 부러질 듯 푸짐한 제사상을 차려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엎드려 큰절을 올리며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어떻게 세상을 헤쳐나갔는지 조용히 마음속으로 고해 바쳤지요. 제사를 마치고 산소 앞 잔디밭에 둥글게 둘러앉은 삼형제는 마침내 각자가 품고 온 보물들을 꺼내놓고 그동안 겪었던 신기하고도 가슴 벅찬 이야기 보따리를 하나둘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태산이 먼저 나서서 녹슨 도끼를 새롭게 벼려 땔감으로 척박한 마을을 살린 이야기를 들려주자 두 동생은 형님의 놀라운 추진력과 따뜻한 마음에 깊은 탄성을 자아냈어요. 이어서 둘째 태수가 다해진 멍석의 구멍을 이용해 귀한 자초 열매의 가시 껍질을 완벽하게 걸러낸 지혜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자 형과 아우는 멍석의 치명적인 단점을 최고의 장점으로 바꾼 태수의 눈부신 발명에 박수를 치며 크게 환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태평이 뒤틀리고 굽은 대나무 지팡이를 갈고리 삼아 위험한 절벽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귀한 버섯을 캐낸 일화를 들려주었을 때 세 형제는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무릎을 탁 치며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은 낡은 도끼와 구멍난 멍석,
굽은 지팡이가 아니었구나.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내다버리는 하찮은 물건일지라도 쓰임새를 고민하는 지혜와 남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보물이 될 수 있다는 위대한 삶의 이치를 물려주신 것이었어. 태산의 깨달음에 섞인 목소리에 태수와 태평도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지만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금은보화 대신 험난한 세상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튼튼한 지혜의 씨앗을 괴짝 속에 담아주셨던 것입니다. 삼형제는 아버지의 묘비를 애틋하게 어루만지며 그토록 깊고 넓은 사랑과 가르침을 남겨주신 아버지의 해안에 다시 한번 굵은 눈물 방울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들이 손에 쥔 도끼와 멍석과 지팡이는 붉은 석양빛을 받아 마치 진짜 황금으로 만든 보물처럼 찬란하고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버지의 산소를 따뜻하게 감싸 안을 무렵 삼형제는 약속이나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가 잠드신 봉분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흙으로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은 새 아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처럼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었지요. 첫째 태산이 동생들의 손을 굳게 맞잡으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아우들아,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깨달음을 주신 것은 단지 우리 세 사람만 배불리 잘 살라고 하신 뜻이 결코 아닐 것이다.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것처럼 가난과 절망 속에서 쓸모없는 존재라 자책하며 눈물 찢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단다. 이제 우리가 아버님께 받은 이 은혜와 지혜를 세상에 굶주리고 힘없는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형님의 늠름하고 따뜻한 제안에 둘째 태수와 셋째 태평 역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형제는 각자가 땀 흘려 일구어낸 거대한 땔감 상단과 자초 약초 상단, 그리고 서기버섯 상단을 하나로 크게 합치기로 뜻을 모았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기리는 아주 커다란 상단을 새롭게 세우고 으리으리한 도읍의 큰 길을 벗어나 조선 팔도에서 가장 가난하고 후미진 버림받은 마을들을 찾아 험한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진 흉년이 들어 나무 껍질로 연명하며 희망을 잃어가는 고을에는 첫째 태산이 거느린 수레가 땔감과 식량을 산더미처럼 싣고 찾아가 사람들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고 이름 모를 무서운 병마에 시달려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에는 둘째 태수가 귀한 약초를 대가 없이 아낌없이 풀어 수많은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구했으며 험한 산세에 갇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셋째 태평이 다가가 버려진 것들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고 안전하게 일하는 삶의 지혜를 다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삼형제는 단순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거상에 머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 속에서 눈부신 가치를 찾아내는 아버지의 위대한 가르침을 온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따뜻하고 어진 스승이 되었지요. 그들의 헌신적이고 대가 없는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산골 마을과 빈민들은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훌훌 벗어던지고 마침내 풍요와 웃음을 되찾았으며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하늘이 굽어 살피어 내려보낸 살아있는 보살이라며 가는 곳마다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훗날 삼형제는 상단의 일을 믿을 만한 제자들에게 물려주고 객지 생활을 모두 접은 뒤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 마을의 낡은 초가집 터에 아주 크고 넓은 기와집을 지어 다 함께 모여 살며 변치 않는 깊은 우애를 다졌습니다. 그 집의 거대한 대문은 1년 내내 밤낮 없이 활짝 열려 있어서 배고픈 나그네나 길을 잃고 떠도는 가난한 사람이라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 따뜻한 고깃국에
밥 한 끼를 배불리 먹고 며칠씩 편히 쉬어갈 수 있었어요. 삼형제는 세월이 흘러 하얗게 머리가 새고 허리가 굽은 꼬부랑 노인이 되어서도 매년 봄꽃이 피고 가을 단풍이 물들 때면 어김없이 다 함께 지팡이를 짚고 아버지의 산소에 올라 잡초를 뽑고 정성껏 벌초를 올렸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안방 가장 깊숙하고 귀한 자리에는 번쩍이는 금은 보화나 화려한 도자기 대신 첫째의 녹슨 도끼와 둘째의 구멍난 멍석, 그리고 셋째의 굽은 대나무 지팡이가 언제나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 더욱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는 그 세 가지 물건은 삼형제에게 늘 초심을 잃지 않게 꾸짖어주는 가장 엄격한 회초리이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의 품이었지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쓸모없는 물건이나 하찮은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결코 없으며 아무리 캄캄하고 절망적인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지혜와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그 척박한 땅에 반드시 찬란한 희망의 꽃이 만개한다는 아주 평범하지만 묵직한 삶의 진리를 그들은 일평생을 바쳐 묵묵히 증명해냈습니다. 훗날 삼형제가 아주 평안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들이 세상에 남긴 세 가지 보물의 참된 의미와 조건 없는 따뜻한 나눔의 이야기는 춥고 어두운 고난의 밤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찬란한 지혜의 등불이 되어 조선 팔도 강방곡곡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전설로 영원토록 가슴 깊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방귀로 빚갚은 사내. 옛날 어느 고을에 황부자라는 천하의 둘도 없는 지독한 구두쇠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황부자는 어찌나 욕심이 많고 인색한지 남의 집 제사상에 놓인 밤톨까지 탐을 내고 자기 집 굴뚝으로 나가는 연기마저 아까워하는 참으로 기막힌 사람이었어요. 그의 곳간에는 백성들을 속이고 쥐어짜서 모은 쌀가마니가 썩어 나갈 정도로 높이 쌓여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배를 줄인 채 다 떨어진 집신을 질질 끌고 다니며 온 동네를 쏘아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황부자를 가리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위인이라며 혀를 내둘렀지요. 한편 같은 고을의 허름한 초가집에는 돌쇠라는 아주 성실하고 마음씨 착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비록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이 가난했지만 매일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고 남의 집 농사일을 거들며 사랑하는 아내를 늘 첫 번째로 여기는 소문난 애처가였지요. 유난히도 햇볕이 쨍쨍 내리쬐어 숨이 턱턱 막히던 어느 찌는 듯한 한여름 날이었습니다. 돌쇠는 그날도 어김없이 꼭두 새벽부터 험한 산을 오르내리며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나무짐을 한가득 지게에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마을로 내려오고 있었지요. 뜨거운 열기에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고 등줄기에서는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려 도무지 한 발자국도 더 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돌쇠의 발걸음이 머문 곳은 황부자네 대궐 같은 기와집 앞이었고 높게 솟은 담장 너머로는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느티나무 가지가 길가 쪽으로 길게 뻗어 나와 있었어요. 그 커다란 느티나무 가지 아래로는 주변의 뜨거운 열기를 단숨에 식혀줄 만큼 아주 짙고 서늘한 그늘이 넓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반가운 마음에 무거운 지게를 땅에 내려놓고 털썩 주저앉아 시원한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흐르는 땀을 훔치며 달콤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마시를 나갔던 황부자가 뒷짐을 지고 느릿느릿 걸어오다가 자기 집 담장 아래 그늘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돌쇠를 매서운 눈초리로 발견하고 말았어요. 황부자의 심술궂은 눈동자가 빠르게 굴러가더니 이내 억지를 부려
생돈을 뜯어낼 아주 교활한 궁리를 해냈습니다. 황 부자는 헛기침을 아주 크게 하며 돌쇠 앞을 가로막고 서서 불호령을 내리듯 소리쳤습니다. 이놈, 내 놈이 감히 네 집 그늘이라고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남의 귀한 시원함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냐? 갑작스러운 벼락 같은 호통에 깜짝 놀란 돌쇠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이며 사과를 했지요. 아이고, 황 부자 어르신. 날이 너무 무더워지고 가던 짐이 무거워 잠시 땀을 식히고 있었을 뿐입니다. 어르신의 그늘인 줄 몰랐으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돌쇠가 거듭 머리를 조아렸지만 한 번 먹잇감을 문 황부자가 순순히 물러설 리가 없었습니다. 황부자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돌쇠의 멱살을 잡아채며 더욱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용서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다. 이 느티나무는 우리 집 마당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나무 그림자 또한 당연히 내 소유가 아니더냐. 내가 내 귀한 그늘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쐬고 땀을 식혔으니 그 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당장 그늘을 이용한 삭으로 100냥을 내놓거라. 그늘을 쐰 값으로 무려 100냥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놓으라는 황부자의 기막힌 억지 주장에 돌쇠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00냥이면 돌쇠가 밤낮 없이 몇 년을 뼈 빠지게 일해도 만져볼까 말까 한 엄청난 큰돈이었기 때문이지요. 돌쇠는 말도 안 되는 생억지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은 그런 큰돈을 낼 형편이 못 된다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황부자는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돌쇠를 무섭게 협박했어요. 돈이 없다면 내가 정성껏 키우는 그 살찐 암소라도 당장 끌고 와야 할 것이다. 만약 내일까지 그늘 삭백냥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관아에 고발하여 내 놈을 도둑으로 몰아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테니 그리 알아라. 황부자는 매몰차게 돌쇠를 밀쳐버리고는 쾅소리가 나게 대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그늘싹 100냥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빚을 떠안게 된 돌쇠는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 같은 아득한 절망감에 휩싸여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돌쇠가 밥도 먹지 못하고 방구석에 멍하니 앉아 깊은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자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돌쇠의 아내가 깜짝 놀라 무슨 일인지 다급하게 물었어요. 돌쇠는 아내에게 황부자네 담장 아래서 그늘을 쐬었다가 100냥이라는 억지 빚을 지게 된 억울한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난 아내는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어 기막혀 하더니 이내 두 눈을 반짝이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돌쇠의 아내는 평소 동네에서 제일 까는 꾀쟁이로 소문날 만큼 머리가 비상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거든요. 서방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깟 억지 빚백냥은 제가 내일 아주 시원하게 갚아드리겠습니다. 아내의 자신만만한 목소리에 돌쇠는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아내는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곳간에 남아있던 보리쌀과 커다란 고구마를 잔뜩 꺼내어 가마솥에 푹푹 찌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배를 빵빵하게 만들고 방귀를 아주 지독하고 크게 끼게 만드는 음식들만 골라서 잔뜩 준비한 것입니다. 아내는 잘 삶아진 보리밥과 고구마를 커다란 양푼에 가득 담아 돌쇠 앞에 내밀며 오늘 밤 이 음식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배가 터지도록 다 먹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돌쇠는 영문도 모른 채 아내가 차려준 꽁보리밥과 찐 고구마를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지요. 먹다 보니 목이 메어 동치미 국물까지 시원하게 들이켜고 나니 돌쇠의 뱃속에서는 벌써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요란한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아내는 남편의 산만해진 배를 두드리며 내일 황부자 집에 빚을 갚으러 갈 때 절대 방귀를 미리 뀌면 안 된다고 아주 엄격하게 당부를 했어요. 억지 빚에는 아주 기막힌 억지로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올바른 이치라며 아내는 황부자의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줄 아주 통쾌하고 기발한 작전을 돌쇠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여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뱃속에 엄청난 가스를 가득 품은 돌쇠는 아내가 시킨 대로 엽전 몇 잎을 주머니에 짤랑짤랑 챙겨 넣고 비장한 표정으로 황부자의 으리으리한 집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쇠가 황부자의 대궐 같은 집 대문을 두드리자 마루에서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던 황부자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눈을 번뜩이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황부자는 돌쇠의 허름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늘 삭백냥을 벌써 다 가져왔냐며 아주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턱을 치켜들었지요. 돌쇠는 속으로 뱃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꾹 참으며 아주 태연한 척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젯밤 한숨도 못 자고 백방으로 돈을 구하러 뛰어다녔지만 워낙 가난한 놈이라 그 큰 돈 100냥을 당장 마련할 길은 없었습니다. 돌쇠의 말에 황부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니 당장 관아로 끌고 가겠다며 돌쇠의 멱살을 잡으려 펄펄 뛰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황부자의 손을 살짝 피하며 주머니 속에서 짤랑거리는 엽전 소리를 아주 크게 내었어요. 대신 제가 아주 귀한 돈벌이를 하나 해왔으니 이것으로 먼저 이자를 치르고 남은 돈은 천천히 갚아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짤랑거리는 동전 소리에 황부자의 환한 표정은 눈 녹듯 사라지고 입가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황부자에게 마루에 편히 앉으시라고 권한 뒤 자신은 마당 한가운데에 아주 엉거주춤한 자세로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황부자가 영문을 몰라 눈만 껌뻑이고 있을 때 돌쇠는 갑자기 허리를 깊숙이 숙이고 엉덩이를 하늘을 향해 높이 치켜들며 아주 기상천외한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어젯밤부터 아내의 명을 받아 뱃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았던 엄청난 양의 보리밥과 고구마가 만들어낸 그 거대한 가스를 한순간에 폭발시키듯 시원하게 내뿜었습니다. 뿡, 뽕, 뿡. 그것은 단순한 방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천둥이 치는 듯 웅장하고 산이 무너지는 듯 거대한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엄청난 굉음과 연발의 폭음이 황부자의 마당을 가득 채우며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요. 뿐만 아니라 그 소리에 뒤따라온 냄새는 또 어떠했겠습니까? 푹 삭힌 보리밥과 고구마가 발효되어 만들어낸 그 지독하고 매캐한 가스는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눈물이 핑 돌고 헛구역질이 나올 만큼 강력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마루에 점잖게 앉아있던 황부자는 갑작스러운 폭음과 지독한 냄새의 습격에 코를 부여잡고 뒤로 벌러덩 낮아빠지며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거리냐. 내 집 마당에서 감히 이따위 더러운 오물을 배출하다니 당장 멈추지 못할까? 황부자는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소리쳤지만 돌쇠의 방귀 연사는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엽전 몇 잎을 두 손으로 세차게 흔들며 짤랑짤랑 소리까지 아주 크게 섞어서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어찌하여 제가 이자를 갚고 있는데 화를 내십니까? 이 맑고 영롱한 돈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황부자는 냄새에 취해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돌쇠의 황당한 말에 기가 막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이 미친놈아, 방귀를 끼어대면서 웬 헛소리냐? 돈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무슨 놈의 이자를 갚는다는 말이냐?
돌쇠는 시원하게 뱃속을 다 비워낸 뒤 아주 태연하고 당당한 표정으로 엉덩이를 툭툭 털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황부자를 향해 아주 또박또박하고 논리정연하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어제 제가 어르신의 느티나무 그늘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쐰 값이 100냥이라 하셨지요. 그늘은 형체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림자일 뿐인데 어르신께서는 그 형체 없는 것에 100냥이라는 값을 매기셨습니다. 황부자는 돌쇠의 말에 말문이 막혀 눈만 껌뻑였지만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내 땅에 있는 내 나무의 그늘이니 당연한 것이 아니더냐. 돌쇠는 황부자의 억지 논리를 아주 기막히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렇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어르신께 낀 방귀와 흔들어 들려드린 엽전 소리 또한 형체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소리와 냄새일 뿐입니다. 어르신께서 형체 없는 그늘을 제게 빌려주시고 100냥을 달라고 하셨으니 저 또한 형체 없는 돈소리와 아주 향기로운 방귀 냄새를 어르신께 100냥어치 듬뿍 들려드리고 맞게 해드렸으니 이로써 빚은 아주 깔끔하게 다 갚은 셈입니다. 돌쇠의 이 기가 막힌 궤변에 황부자는 그만 입을 떡 벌리고 뒤통수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황부자의 논리대로라면 돌쇠의 말 역시 한치의 어긋남 없는 완벽한 정답이었기 때문이지요. 황부자는 그늘값 100냥을 우겨보려다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방귀 냄새를 100냥어치나 사버린 꼴이 되어버린 자신의 멍청함에 땅을 치며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냄새에 질식할 것 같았던 하인들도 돌쇠의 통쾌한 말솜씨에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몰래 고개를 돌려 낄낄거리고 비웃고 있었어요. 황부자는 더 이상 돌쇠에게 그늘 삭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릴 명분도 체면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에라이, 이 고약한 놈. 당장 내 집에서 썩 꺼지거라. 황부자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라 삿대질을 하며 돌쇠를 내쫓으려 했지만 돌쇠는 아주 여유롭게 뒤돌아서며 쐐기를 박는 한마디를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어르신, 방귀 냄새 100냥어치를 아주 배불리 맡으셨으니 앞으로는 그늘 가지고 남의 돈을 갈취하려는 치사한 생각은 하지 마시지요. 돌쇠가 아주 여유롭게 뒤돌아서며 날린 쐐기를 박는 한마디에 황부자는 그만 뒷목을 뻣뻣하게 잡고 마당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온갖 교활한 수법으로 남의 재물을 긁어모으던 자신이 일자무식이라고 멸시했던 가난한 나무꾼 돌쇠의 기상천외한 방귀 한 방에 완벽하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하고 수치스러웠기 때문이지요. 마당을 가득 채웠던 그 지독하고 매캐한 묵은 보리밥과 고구마 방귀 냄새는 바람이 불어도 한참 동안이나 황부자네 대궐 같은 기와집을 떠나지 않고 구석구석 스며들었습니다. 황부자는 며칠 동안이나 밥상을 물리고 헛구역질을 해대며 끙끙 앓아누웠고 비싼 향을 아무리 피워대도 코끝에 맴도는 그 끔찍한 악취의 환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돌쇠가 황부자에게 방귀 냄새와 엽전 소리로 100냥짜리 억지빚을 통쾌하게 갚았다는 소문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 순식간에 온 고을로 쫙 퍼져나갔습니다. 고을 백성들은 그 기막힌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배를 잡고 뒹굴며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황부자의 지독한 인색함과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에 시달리며 남몰래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쇠의 방귀 사건은 그야말로 10년 묵은 체증이 단숨에 싹 내려가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장터 국밥집에 모인 농부들은 돌쇠의 기질을 칭찬하며 막걸리 잔을 호탕하게 부딪혔고 마을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도 황부자가 코를 쥐어막고 뒤로 낮아빠진 꼴을
흉내내며 눈물이 날 정도로 박장대소를 터뜨렸지요. 심지어 서당에서 글을 배우던 코올릭의 아이들조차 황부자네 대문 앞을 지나갈 때면 엉덩이를 쭉 빼고 입으로 뿌웅 소리를 내며 그를 대놓고 조롱하기 일쑤였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이후로 고을 사람들은 황부자를 길에서 마주치면 슬금슬금 피하거나 굽신거리기는커녕 오히려 방귀 뀌는 신용을 하거나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대놓고 비웃기 시작했어요. 천하의 구두쇠 영감이 남의 그늘값을 탐내려다 자기 꾀에 넘어가 세상에서 가장 냄새나고 수치스러운 망신을 당한 꼴이 통쾌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황부자는 동네방네 최고의 웃음거리가 된 자신의 처지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한동안은 아예 대문 밖으로 얼굴조차 내밀지 못하고 컴컴한 방 안에만 칩거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기막히고 완벽한 방기 작전을 처음 생각해낸 돌쇠의 아내는 남편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와 통쾌한 승전보를 전하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돌쇠는 아내의 빛나는 지혜와 배짱 덕분에 백냥이라는 어마어마한 빚더미의 수렁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며 아내의 거칠어진 두 손을 꼭 잡고 거듭 고마움을 표했어요. 이 일을 계기로 부부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세상 그 무엇보다 굳건해졌고 비록 여전히 가난하여 보리밥으로 끼니를 때울지언정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소박하고 따뜻한 행복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가진 것은 튼튼한 몸뚱이밖에 없어도 불의에 결코 굴하지 않고 억지에는 재치와 지혜로 당당하게 맞서 위기를 헤쳐나가는 두 사람의 늠름한 모습은 고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엄청난 감동과 살아갈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지요. 그렇게 몇 달의 긴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면서 칩거하던 황부자도 차츰 기력을 회복했지만 예전처럼 아나무인으로 마을을 거들먹거리며 활보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짓은 두 번 다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의 앞에서는 대놓고 방귀 이야기를 꺼내며 뼈아픈 과거를 들쑤셨고 그럴 때마다 황부자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고개를 푹 숙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살고 곳간에 쌀가마니가 썩어날 정도로 돈이 많아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과 따뜻한 인사가 없다면 그 삶은 지옥보다 더 고독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황부자는 아주 뼈저리게 그리고 지독한 냄새의 기억과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황부자는 자신의 그 치사하고 탐욕스러웠던 지난날의 행동들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짓이었는지 깊이 뉘우치며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쌓아둔 재물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대가 없이 베푸는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생전 처음으로 가슴 깊이 배웠어요. 그는 예전처럼 악착같이 이자를 뜯어내고 재물을 모으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헐어 가난한 이웃들의 무너진 담장을 고쳐주고 굶주리는 자들에게 남몰래 쌀을 나누어 주며 남은 여생을 조금이나마 속죄하고 베풀며 사는 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에는 억지로 대응하고 말도 안 되는 권력의 횡포는 지혜와 해악으로 시원하게 웃어넘기는 것이 진정한 백성들의 승리이자 통쾌함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아주 작은 쉴 틈인 그림자마저 돈으로 환산하여 빼앗으려 했던 지독한 구두쇠 황부자와 그 어처구니 없는 억지를 기상천외한 방귀 소리와 엽전 흔드는 소리로 멋지게 갚아준 돌쇠 부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웃음과 함께 아주 깊고 진한 여운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높고 재물이 산처럼 쌓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저버리고 약자를 괴롭힌다면
결국에는 제 꾀에 넘어가 세상 사람들의 영원한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만다는 아주 평범하지만 묵직한 삶의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